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제발 좀 어떻게 해봐. 답답해 죽겠어.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딸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며칠 전부터 병원이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더니 오늘은 작정하고 온 모양이었다. 나는 묵묵히 아내의 입가에 묻은 미움을 닦아낼 뿐 대꾸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엄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고 엄마가 아버지를 알아보세요. 뭘 하세요? 아버지까지 저렇게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정말. 수진이의 목소리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더 비참해졌다. 쉰을 바라보는 딸 자식 앞에서 늙고 병든 아내 수발하는 꼴을 보이는 것도, 이 집안의 감도는 지독한 절망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도 다 내 탓인 것만 같았다. 아내는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는 의미 없이 식탁보의 끝자락만 매만지고 있었다. 한때는 시 구절을 필사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보면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 손이었다. 나와의 첫 데이트에서 수줍게 내민 편지를 꾹 눌러쥐고 있던 따뜻하고 부드럽던 손. 이제 그 손은 온기마저 희미했다. 수진아, 그만해라. 내 엄마는 내가 돌봐야 한다. 내 갈라진 목소리에 수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평생 엄마한테 죄인처럼. 이제 아버지 인생도 좀 사셔야죠. 죄인.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아내에게 죄인이었던가. 평생 국어 교사로 봉직하며 월급 봉투 꼬박꼬박 가져다주고 자식들 반듯하게 키워내고 흔한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왜 이리 아픈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 순간부터 어쩌면 나는 아내의 기억 속에서조차 쫓겨난 유죄의 망명객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진이는 한참을 더 울다가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 서연이. 내 아내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껍데기만 남아 나와 함께한 50년의 세월을 까맣게 잊은 채 낯선 시간 속에 표류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휠체어를 밀어 창가로 데려갔다. 우리가 신혼 때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겨울바람에 떨고 있었다. 저 나무의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열리던 가을이면 아내는 늘 소녀처럼 웃으며 감을 따자고 졸랐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정호야, 김정호.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늘 그랬듯 아내의 시선은 초점 없이 창밖의 회색 하늘을 향해 있었다. 나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곁에 주저앉았다.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였다. 정우야. 솜털처럼 작고 희미한 목소리.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잘못 들었을 것이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는다고 의사가 말했었다. 여보,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뺨을 감쌌다. 아내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텅 비어있던 아내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빛이 떠오르는 것을. 그것은 그리움이었다. 애틋함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가슴 시리도록 아련한 미소였다. 정우야, 김정우 보고 싶다. 아내의 입술이 달싹이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뱉어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안에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소리였다. 김정우. 그 이름은 50년 전 불의의 사고로 2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나의 하나뿐인 친동생의 이름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 몇 년간 아내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식들의 이름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잊었다. 그런 아내가 기억의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건져 올린 이름이 하필이면 왜
여보 정신 차려봐. 나는 정호야. 당신 남편 김정호. 내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아내는 듣지 못했다. 아내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창밖 어딘가를 보며 동생의 이름을 의조리고 있었다. 마치 바로 어제 만났던 연인을 부르듯이 그 목소리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애틋함과 절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나를 덮쳤다. 신혼 시절 셋이 함께 소풍 갔던 고궁의 벤치. 아내는 나와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맞은편에서 시를 읊던 정우를 향해 반짝이는 눈으로 웃고 있었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깍듯하게 형수님이라 부르던 동생이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는 어색함 없이 시와 소설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모습. 그때는 그저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자연스러운 교감이라 생각했다. 형을 어려워하는 동생이 형수와 더 편하게 지내는 것이 대견하다고까지 여겼다. 나는 바보였다. 평생을 국어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시와 소설 속 사랑의 복선을 읽어냈지만 정작 내 인생이라는 책 속에 숨겨진 가장 결정적인 문장은 단 한 줄도 읽어내지 못한 멍청이였다. 아내는 평생 나를 부르며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던 표정으로 내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낡은 장롱으로 향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몇 번이나 문고리를 놓쳤다. 장롱 깊숙한 곳 수십 년 묵은 조명 냄새와 함께 동생의 유품 상자가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성이 경고했지만 이미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동생이 아끼던 낡은 시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미처 완성되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온 잿빛 스웨터가 있었다. 아내가 동생에게 주려고 뜨개질하던 것이었다. 나는 홀린 듯 스웨터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스웨터의 품속에서 꾸깃하게 접힌 낡은 편지 한 통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50년의 결혼 생활은 내 인생 전체는 송두리째 부정당할지도 모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내의 글씨체였다. 숨을 멈춘 채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편지지가 손안에서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아내의 것이 분명한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그러나 그 내용은 내가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었다. 그것은 연서가 아니었다. 정우가 지은 시 한 편이 서툰 잉크 자국과 함께 적혀 있었다. 어스름 저녁 강물은 제 몸의 상처를 별빛으로 감싼다. 너는 나의 강물이다. 너는 나의 별빛이다. 시 아래에는 짧은 추신이 있었다. 정우야, 내 시는 언제나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흔드는구나. 너의 강물이 마르지 않기를. 너의 별이 지지 않기를. 형님께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실지 자신이 없어서.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질투로 이글거리던 심장이 차갑게 식으며 대신 끈적하고 불쾌한 의욕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를 넘어선 교감이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둘만의 언어, 둘만의 세계가 있었다. 내가 평생을 국어 교사로 살았으면서도 정작 아내의 가장 깊은 문장은 단 한 줄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나의 일과는 달라졌다.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는 헌신적인 남편의 역할 뒤편으로 나는 과거의 흔적을 파헤치는 집요한 탐정이 되었다. 시작은 낡은 앨범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행복했던 시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제 나의 눈은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다. 1979년 가을 경주로 떠났던 가족 여행 사진. 단풍나무 아래 나와 아내는 나란히 서 있고 정우는 조금 떨어져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 사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였다. 사진 속 아내의 몸은 분명 내 쪽으로 향해 있었지만 고개는 미세하게 정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시선 끝에 매달린 미소는 내 곁에 선 아내의 미소와는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기쁨과 수줍음이 뒤섞인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다음 장은 더했다. 1980년 여름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 내가 출장에서 사온 과자를 앞에 두고 셋이 둘러앉아 있었다.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고 아내와 정우는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우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아내는 턱을 괜 채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진 밖으로 터져나와 나를 고립시키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의 풍경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앨범을 덮고 나는 정우의 낡은 시집을 펼쳤다. 책장을 넘기자 곳곳에 연필로 그어진 밑줄과 작은 메모들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보다 훨씬 괴로운 것이었다. 김수영의 시 한 구절에 그어진 밑줄 옆에는 정우의 것인지 아내의 것인지 모를 희미한 글씨로 그러므로 라고만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페이지, 우리는 모두 고독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문장 옆에는 너와 나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흔적이었다.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시와 문장을 매개로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일까. 내가 교재 연구와 생활비 걱정에 골몰하던 밤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어떤 위로를 주고받았던 걸까. 정우야 정우야 춥다 이리 와. 바로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휠체어에서 내려와 맨발로 거실을 서성이던 아내가 창밖을 보며 허공에 손을 뻗고 있었다. 마치 눈앞에 정우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보, 정신 좀 차려. 정우는 죽었어. 50년 전에 죽었다고. 나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내가 병든 아내에게 악을 쓰고 있었다. 아내는 내 고함에 놀란 듯 움찔했지만 그 눈은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텅 빈 눈동자로 나를 잠시 보더니 이내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정우야 보고 싶어 정우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50년간 쌓아 올린 내 인생이, 내 사랑이, 내 모든 헌신이 한낱 거짓과 망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단 말인가. 아내의 기억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텅 빈 자리를 오롯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죽은 내 동생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요양병원 몇 군데를 알아봤다며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전문적이라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버럭 화를 냈을 테지만 그날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배신감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버지, 듣고 계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봐요. 네. 마음대로 해라. 수진이는 내 대답이 의외였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동생의 유품 상자 앞에 앉았다. 마지막이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불태워버리고 아내를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지독한 과거와 완벽하게 이별해야만 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쌓았다. 낡은 앨범, 시집, 편지, 그리고 미완의 스웨터. 상자를 비우다 보니 바닥에 깔아둔 낡은 신문지 밑으로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걷어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가죽 수첩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가 대학 시절 들고 다니던 일기장이었다. 나는 그것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은 정우의 서툰 청춘의 고백들로 가득했다. 존경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 짝사랑하던 동기 여학생 이야기, 그리고 형인 나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1980년 5월 12일. 형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쩌면 저렇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나는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데.
형수님 같은 분과 가정을 이룬 형이 오늘은 유독 부러웠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1980년 7월 21일. 오늘 형수님과 릴케의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형수님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장의 아름다움을 짚어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을 만난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형에게는 미안하지만 형수님은 나의 유일한 독자이며 나의 뮤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뮤즈. 나는 그 단어의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1980년 9월 5일. 요즘 들어 형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이토록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형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은 축복이자 형벌이다. 시와 책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다. 나는 결코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형수님은 내게 여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편견과 의무 속에 갇혀버린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우리는 시와 별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동지일 뿐이다. 형수님이 형의 곁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질투와 의심으로 얼룩졌던 내 마음이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불륜이 아니었다.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했던 영혼의 동지였다. 내가 채워주지 못했던 아내의 감성적인 부분을 정우가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우는 형수인 아내를 존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정우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에 쓰여 있었다. 1980년 10월 28일. 형수님이 나를 위해 스웨터를 뜨고 있다는 걸 알았다. 쑥스러워하시며 겨울 오기 전에 완성해주겠다고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웨터가 될 것이다. 오늘은 형수님께 새로 쓴 시를 보여드렸다. 어스름 저녁 강물은 제 몸의 상처를 별빛으로 감싼다. 형수님은 시가 참 슬프고 아름답다고 했다. 언젠가 형과 형수님과 함께 시에 나오는 그 강가에 가보고 싶다. 셋이서 나란히 앉아 별을 보고 싶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 나는 아내의 사랑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아내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그의 가장 순수한 영혼의 교감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는 정우를 연인으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과 감성을 온전히 이해해준 단 한 사람, 젊은 나이에 쓰러져간 그 가여운 영혼을 평생 가슴에 묻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은 슬픔을 남편인 나에게조차 온전히 털어놓지 못한 채 50년의 세월을 홀로 견뎌왔던 것이다. 일기장을 덮었을 때 창밖은 이미 희뿌연 새벽빛에 물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도 몰랐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가슴을 채우는 것은 지독한 자기 혐오와 회한이었다. 나는 살인자였다. 명백히 살아 숨쉬던 두 개의 영혼을 나의 무지와 오만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서서히 질식시켜 죽인 교활하고 눈먼 살인자. 아내 서연이. 그녀는 내 곁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평생 그녀에게 안정된 울타리와 세상의 존경을 받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시를 읽고 함께 눈물 흘려줄 단 한 사람, 자신의 서툰 문장을 보고 그 안에 숨은 진심을 알아채줄 단 한 명의 독자를 원했을 뿐이었다. 나는 국어 교사라는 허울을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시였던 아내의 마음은 단 한 줄도 읽어내지 못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 나의 기준으로 그녀를 재단하고 나의 세상에 그녀를 끼워 맞추려 했을 뿐이다. 동생 정우. 그 어리고 순수했던 영혼은 또 어떠했는가? 형에 대한 존경과 형수를 향한 순수한 연민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아파했을까? 그는 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자신의 마음을 시와 문장 속에 가두며 스스로를 정화했다. 형수님은 내게 여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편견과 의무 속에 갇혀버린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일기장 속 그 문장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나는 그 어린 동생의 고뇌를 눈치채기는커녕 그저 철없이 예술가 흉내나 내는 녀석이라 치부해버렸던 적도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 힘없이 벌어진 입술.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늙고 병든 아내의 얼굴 위로 22살의 꽃 같던 서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수줍게 웃으며 내게 직접 쓴 시를 건네던 여인. 결혼 후 내가 그런 감상적인 글은 이제 그만 쓰고 살림이나 잘 배워요. 라고 무심하게 말했던 날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서운한 빛을 나는 애써 외면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내 앞에서 다시는 시를 쓰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내 손으로 꺾어버렸던 것이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내 눈물방울이 아내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잠결에도 아내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정우야 가지마. 여전히 그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내게 질투와 배신의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가장 깊은 상처의 이름이었다.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을 알아봐 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허망하게 잃고 그 슬픔마저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한 여인의 사무치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간병은 달라졌다. 이전의 간병이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아내를 향한 원망이 뒤섞인 고역이었다면 이제는 속죄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에게 나를 좀 봐.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라고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먼지 쌓인 책장에서 낡은 시집들을 꺼내왔다. 정우가 좋아했던 릴케, 내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윤동주와 김소월의 시집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아내의 곁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죽음의 한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오. 삶의 한 시간도 그러하오. 모든 시간이 그러하오. 릴케의 시를 읽을 때 미동도 없던 아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아내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감도는 듯 했다. 그것이 기억인지 혹은 단순한 빛의 반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아내에게 그리고 죽은 동생에게 바치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주말이 되자 수진이가 굳은 표정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요양병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엄마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취소해라. 네. 아버지, 또 왜 그러세요? 겨우 마음 잡으신 줄 알았는데. 내 엄마는 여기가 더 편하다. 편하다니요? 아버지가 편하신 거 아니고 지금 제정신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시집은 왜 읽어주고 계신데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수진이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내 엄마가 평생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 이제라도 내가 해줘야지. 그러니 그냥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한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나는 딸에게 이 복잡하고 슬픈 진실을 차마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오롯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50년의 무게였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마지막으로 정우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태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동생의 채취가 묻은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개키고 시집과 일기장은 책장에 고이 꽂아두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내가 뜨다 만 잿빛 스웨터였다. 나는 스웨터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한 코 한 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정우가 이 스웨터를 입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얼마나 행복하게 웃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상상을 하며 스웨터를 매만지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다. 스웨터 안쪽 가슴팍 부분에 꿰매놓은 작은 주머니 아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꿰맨 실밥을 뜯어냈다. 주머니 안에는 곱게 접은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정우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편지와는 다른,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편지 뭉치였다. 그것은 아내가 정우에게 차마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이었다. 아니, 그녀 자신에게 썼던 비밀스러운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날짜는 1980년 10월 29일. 정우가 사고로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우야, 내가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시를 읊으며 웃던 내가 차가운 흙 속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이제 누구와 릴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나의 서툰 시를 보여주어야 하니.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이는 나의 시를 읽지 않는다. 나의 슬픔의 결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이의 아내로서 행복하지만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는 언제나 외로웠다. 너는 그 외로움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내의 고백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다름을 슬퍼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했고 그것을 채워주던 유일한 존재를 잃고 절망했던 것이다. 다음 장은 눈물 자국으로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시동생의 죽음에 너무 마음 아파한다고 수군거린다. 남편은 내 슬픔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한 의심의 그림자를 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연정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우정이라기엔 너무나 깊었던 우리의 교감을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편할까?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정우야.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했다. 너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는 기분이었으니까. 나는 신음처럼 탄식을 터뜨렸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과 함께 거대한 슬픔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아내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것이다. 그녀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 자체를 배신이라 여겼던 나의 편협함이 아내를 50년 동안 더 깊은 고독의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장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수없이 읽고 또 읽은 흔적이었다. 내게 주려고 떴던 스웨터는 여기에 멈춰 있다. 이 스웨터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부재를 인정하는 일이 될 것 같아 나는 차마 마지막 한 코를 뜰 수가 없다. 이 미완의 스웨터처럼 너를 잃은 나의 삶도 영원히 미완으로 남을 것이다. 정우야, 나의 유일한 독자. 나의 영원한 동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너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시를 써주렴. 나는 너를 위해 이 스웨터를 마저 완성해 갈 테니. 그때까지는 아주 오랫동안은 나는 이 지상에서 너를 그리워하며 홀로 시를 읽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가슴에는 거대한 공동이 생긴 듯 했다. 나는 질투와 배신감, 회한과 죄책감을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슬픔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나이에 쓰러져간 동생을 향한 연민이었고 평생의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아내를 향한 연민이었으며 그 모든 진실의 곁에서 눈뜬 장님으로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했고 서로의 불행을 보듬어주지 못한 채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다.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스웨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스웨터를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또다시 창밖을 보며 동생의 이름을 의조리고 있었다. 정우야, 춥다. 너무 추워. 나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미완의 스웨터를 아내의 앙상한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아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귓가에 내 생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이제 춥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아내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나를 향해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아내의 눈동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억의 심연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꽃 하나가 파르르 하고 피어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평생 나를 여보 혹은 당신이라고만 불렀던 아내. 그런 아내가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다. 정우야?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여전히 동생의 것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정우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 주었던 모든 것에 대한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질투와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내 가여운 동생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내가 아내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고 그녀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아내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어려운 연기를 시작했다. 그래, 서연아. 나야. 정우. 이제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아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앨범 속에서 보았던 정우를 향해 웃어주던 바로 그 미소였다. 아내의 마른 손이 내 손을 힘겹게 더듬어 잡았다. 정우야, 정말 너구나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아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치매에 걸린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잿빛 스웨터의 까슬한 감촉과 함께 50년 묵은 슬픔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차마 동생이 하지 못했을 말을 대신 전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서연아. 아주 많이. 창밖 앙상하던 감나무 가지 끝에 어느새 딱딱한 겨울눈이 맺혀 있었다. 길고 길었던 우리 부부의 겨울이 이제야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달라졌다.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흐르지 않고 50년 전 어느 가을날에 멈춰섰다. 나는 더 이상 72세의 늙은 교사 김정우가 아니었다. 22살 시를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했던 내 동생 김정우의 그림자가 되어 아내의 곁을 맴돌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울 속에 나를 지우는 것이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피로가 깃든 무표정한 얼굴 대신 낡은 앨범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녀석의 말투, 자유분방했던 몸짓, 세상을 향해 반짝이던 그 눈빛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서연아, 일어났어?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다. 내가 좋아하는 시집을 읽어줄까? 나는 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을 조금 높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묵직하고 갈라진 내 본래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듯 그녀의 의식이 아주 느리게 현실의 가장자리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정우구나. 응, 나야. 어젯밤 잘 잤어? 나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아내의 이마를 짚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아이처럼 내 손길에 얼굴을 맡겼다. 그 평온한 표정. 지난 몇 년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던 아내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표정이었다. 나는 이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역할극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아내에게 했을 법한 말들을 골라 했고 그가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을 찾아 입었다. 정우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가 아내와 나누었을 법한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 있었지만 정우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가끔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고 내가 읽어주는 시 구절에 고개를 끄덕이는 날도 있었다. 그것은 위태롭고 슬픈 연극이었다. 나는 관객 없는 무대 위에서 죽은 동생의 역할을 연기하는 늙은 배우였다. 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인 아내는 내가 김정우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22살의 김정우를 보고 있었다. 때로는 현기증이 날 만큼 나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정우가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 듯 했다. 형은 왜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었느냐고, 왜 내 삶을 훔쳐 연기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꿈속에서조차 죄인이 되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미안하다 정우야. 내가 너무 무심했다. 너와 서연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 연극만은 끝까지 마치게 해다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치는 나의 마지막 속죄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이가 들이닥친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시집을 읽어주고 있는 나와 그 옆에서 얌전히 듣고 있는 아내의 모습. 이전의 절망적이고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풍경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경악에 가까웠다. 나는 읽던 시집을 조용히 덮고 딸을 마주 보았다. 보면 모르겠느냐? 내 엄마랑 책 읽고 있었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음악은 뭐고 아버지 그 옷은 또 뭐예요? 삼촌이 젊었을 때 입던 스타일이잖아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목소리 낮춰라. 내 엄마 놀란다. 놀라다니요. 엄마가 뭘 안다고 놀라요. 아버지가 더 이상해요 지금.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내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딸의 시선을 피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불안한 듯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우야, 저 사람 누구야? 무서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아내의 모습에 수진이는 말 그대로 충격받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엄마의 망상을 부추기고 계신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환자가 만들어낸 현실을 가족이 그대로 받아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이건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이기적인 자기 위안일 뿐이라고요. 나가라.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뭐라고요? 내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어서 나가라고 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병원에 가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약물 치료도 하고 인지 치료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요. 나아진다는 게 뭐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마주 섰다.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기억해내는 게 나아지는 거냐? 약에 취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낯선 사람들 손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 꺼져가는 게 나아지는 거냐고. 지금 내 엄마는 평온해. 지난 몇 년, 아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보인단 말이다. 내가 그걸 깨트려야 할 이유가 뭐냐? 내 엄마의 현실은 이제 여기다. 이 집이고 창밖에 저 감나무고 그리고 나 정우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수진이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이한 연극 속에서 인형처럼 앉아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결국 딸은 아버지는 정말 구제불능이야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흔들리는 다리를 애써 가누며 다시 아내의 곁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어느새 소란을 잇고 내 무릎에 놓인 시집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시를 읽기 시작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려 시집 위로 떨어졌지만 아내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정말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 앞에 반찬과 생필품을 놓고 갈 뿐이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의 세상에는 오직 아내와 죽은 동생의 기억만이 존재했다. 나는 점점 더 김정우가 되어갔다. 그의 일기장을 매일 밤 읽으며 그의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 이식했다. 그가 밑줄 그었던 문장을 따라 그었고 그가 썼던 시를 필사하며 그의 글씨체를 흉내냈다. 이제는 거울을 봐도 내 얼굴에서 정우의 흔적을 찾아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깊은 슬픔을 머금은 채 웃던 그 녀석의 입꼬리,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하던 반항적인 눈빛 같은 것들. 어쩌면 형제란 서로의 얼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아내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초여름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비가 오네. 내가 그랬지. 비 오는 날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시가 된다고. 나는 정우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문장을 그대로 읊었다. 그 순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아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던 눈동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깊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아내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당신 많이 늙었네.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당신. 그 호칭은 아내가 오직 나 김정호에게만 사용하던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는지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앙상한 손을 들어 아주 천천히 내 뺨의 주름을 어루만졌다. 고생 많았지? 나 때문에. 서연아, 당신 정신이 돌아온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내는 대답 대신 그저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22살의 아내도 70의 아내도 아닌 그 모든 세월을 초월한 어떤 존재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다. 정우는 잘 있지? 그 아이 요즘도 시를 쓰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맑아 보였던 눈동자는 다시 초점을 잃고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었다. 그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이다. 아내는 기억의 경계에서 현실의 남편인 나와 과거의 동생인 정우를 잠시 혼동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의식은 결국 다시 정우에게로 향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배우의 가면을 썼다. 응, 그럼. 정우는 아주 잘 지내. 지금도 아주 멋진 시를 쓰고 있어.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나는 직감했다. 아내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동생의 유품 상자에서 미완의 잿빛 스웨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붙이지 못했던 편지 뭉치도 함께. 나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어 우리가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보이는 창가로 갔다. 어느새 나무는 파릇파릇한 새잎을 틔우고 작고 노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아. 정우가 내게 편지를 보냈어. 내가 대신 읽어줄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내 마음속에서 지어낸 동생의 마지막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내의 편지에 대한 나의 답장이자 내가 아내에게 평생 해주지 못했던 말들의 고백이었다. 서연아. 나의 유일한 독자. 나의 영원한 동지. 너의 편지를 모두 읽었어.
너의 외로움을, 너의 슬픔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어서 너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 너는 나를 통해 너 자신을 사랑했다고 했지. 하지만 나 역시 너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했어. 나의 서툰 시를 진심으로 읽어주던 너의 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었고 서로에게 구원이었어. 이제 나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너를 위해 아주 멋진 시를 많이 써놓을게.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이 지상에서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해. 너의 곁에는 늘 묵묵히 너를 지켜주는 강물처럼 깊고 별빛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의 사랑을 부디 외면하지 마.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지막 문장을 겨우겨우 읽어 마쳤다. 아내는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말이 들렸는지 혹은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미완의 스웨터를 아내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뜨다 만 스웨터. 이제 내가 마저 완성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너에게 줄게. 그때까지 아주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내가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며칠 뒤 아내는 내가 읽어주는 시를 듣다가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너무나 평온해서 나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도 정우를 향한 것도 아닌 그 모든 고통과 그리움을 넘어선 자의 평화로운 미소였다. 아내의 장례식은 수진이와 나 단둘이서 조촐하게 치렀다.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없던 수진이가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삼촌 일기장이랑 엄마가 삼촌한테 썼던 편지들 다 봤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엄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은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나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바라봐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아내가 앉아있던 휠체어, 그녀의 채취가 남은 담요, 내가 읽어주던 낡은 시집들. 모든 것에 그녀와 나의 그리고 정우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보았다. 감나무는 어느새 연두빛 작은 열매들을 조롱조롱 매달고 있었다. 치열했던 봄이 가고 성숙의 계절인 여름이 오고 있었다. 나는 잿빛 스웨터를 들고 아내의 빈 휠체어 옆 내 자리에 앉았다. 어설픈 솜씨로 코를 잡고 뜨개질을 시작했다. 한 코 한 코. 그것은 단순히 스웨터를 완성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아내의 멈춰버린 시간을, 정우의 끝맺지 못한 꿈을, 그리고 나의 뒤늦은 후회를 기워나가는 나만의 의식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고개를 들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뜨던 스웨터를 무릎에 내려놓고 낡은 시집 한 권을 펼쳤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 어스름 저녁 강물은 제 몸의 상처를 별빛으로 감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연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히 나의 목소리였다. 시를 읽는 것은 더 이상 속죄나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되었다. 나는 아내를 그리고 동생을 그들의 언어였던 시 속에서 영원히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시간이 다하는 날, 나는 완성된 잿빛 스웨터를 들고 웃으며 그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나의 유일했던 독자이자 나의 영원한 동지였던 내 사랑하는 아내 서연의 곁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